2025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한국의 부자가 국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약 3,066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스크루지 맥덕을 상상하며 부자들은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헤엄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자의 자산은 기업의 지분이고 공장과 설비이며 특허와 브랜드, 물류 시스템과 지식 재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보 같은 이유로 문제의 원인이 아닌 사람에게 분노를 쏟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사람들이 부자를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7가지 어리석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자를 비판할 때 온라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어리석은 이유는 순자산과 은행 계좌의 현금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은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산이 50억 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금 계좌에 50억 원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서류상으로 그 많은 가치를 지닌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00억 원인 회사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면 장부상 가치는 200억 원이 됩니다. 이걸 하룻밤 사이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주가는 급락하고 시장에 충격이 생기며 결국 본인의 자산 가치도 함께 무너집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현금 부자가 아니라 자산 부자입니다. 그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다고 말하는 건 사실상 나는 소유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유권 그 자체에 분노하고 계신다면 그건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지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부자를 비판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주장이 매우 어리석은 이유는 모든 부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길은 사람마다, 산업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앱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브랜드를 키웠으며 누군가는 스포츠나 콘텐츠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노동자에게서 수십만 원씩 착취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 명에게서 각각 1만 원씩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물론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판받아야 할 기업과 부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자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식의 일반화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는데요. 지난 200년 동안 노동계층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그 이전 인류 역사 어느 시기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산업화, 대규모 생산, 교육이 확산되면서 식량, 의류, 에너지의 가격은 낮아졌고 극빈층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CEO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기업이 식량, 의류, 에너지를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말이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100억 원 자산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나보다 10만 배 더 열심히 일했을 리가 없어.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레버리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성실해도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소유하면 소득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부자는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 혹은 그 구조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는 분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을 바꿀 때 만들어집니다. 레버리지, 기술, 소유권, 유통, 시스템을 끌어올리면 누구나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운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운이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운이며 어떤 트렌드의 초입에 올라탄 것도 운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주장이 모든 부자를 깎아내리는 데 쓰이는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운은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어도 10년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 맞춰서 거기까지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리스크를 감수했고 한두 번 실패해도 방향을 바꾸며 반복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복리로 쌓였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부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공급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택하는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탓하게 됩니다. 부자, 투자자, 외국인, 다주택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집값이 비싼 이유는 새로운 주택을 짓는 속도가 느리고 규제가 많으며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정작 살 집은 충분히 늘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부자들이 독식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면 문제의 일부만 보는 셈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곳에 충분한 집을 짓지 못하게 막아온 구조가 지금의 집값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누군가의 순자산 숫자를 보면 마치 클릭 한 번으로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바로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부자의 재산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기업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규모로 나누려면 결국 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죠. 세금, 경영권 변화, 직원들의 불안, 주가 변동 등 엄청난 파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나누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책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악을 떠나 법과 제도의 영역입니다. 더 큰 사회적 안전망을 원한다면 당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좋은 정책에 투표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매년 세금과 기부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세, 각종 부담금은 자동으로 커집니다. 이런 건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3,000명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의 집단도 아니고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소송을 벌이고 서로의 사업을 견제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즉, 협력보다 충돌이 기본값입니다. 진짜 권력과 통제가 궁금하다면 돈을 찍어낼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으며 사람을 전쟁에 강제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